아니에요? 뭐 랩인가 뭐예요? 잘못 나온 건 아닌데 화면에 지금 뭐 가득한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진짜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와 이거 뭐 발음 연습인가요? 아니 요거 보통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서 단어 맞춰가지고 사람 이름이나 맞아요. 뭐 무슨 단어 찾기 이런 것처럼 섞여 있는데 채천, 흥은, 준덕, 홍곡. 현보, 무, 정중희, 예철, 장의, 장헌, 순정, 건희, 수정, 창도, 숭업, 대왕. 대왕. 이름인가? 오. 왕 이름인가? 설마? 자, 마지막 두 글자 지금 읽어보셨는데 예. 자, 이 긴 글은요 바로 한 명의 조선 왕을 가리키는 존호라는 겁니다. 존경하면서 붙이는 어떤 그런 이름. 자, 지금 이제 대왕이니까 네. 자, 이 왕의 존호는 무려 이게 세어보면 알겠지만 48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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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을 호칭하는 게 그렇죠. 48글자예요? 맞습니다. 이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한자란 한자는 다 가져다 붙여가지고 해석조차 쉽지 않을 그런 정도인데 그만큼 찬양할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존호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이쯤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네. 이 정도면은 세종대왕, 그렇죠. 아니면 정조대왕. 그렇죠. 그죠. 그 정도 예측이 예, 되시죠? 해야 우리가 네. 조금 그죠? 이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호의 주인공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 광해군. 네. 영화의 광해. 맞습니다. 자,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폭군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는 근데 되게 안 좋으네. 그냥 모호한 아 그래? 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저는 좋게 알고 있거든요. 어허. 나중엔 또 뭔가 안 좋대. 그래서 어떻게 이 왕을 평가해야 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기대돼요. 좋습니다. 자, 사실 이게 광해군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군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정말 목숨 걸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백성들을 살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죠? 응. 자, 사실 이 광해군은요 백성들의 사랑을 정말 한 몸에 받았던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폐위되었을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오.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송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을 다음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맞아.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아이고. 광해.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네.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측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측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세자 측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리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마땅했던 했던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네 건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딛었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오, 네.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1849년 6월 7일이었죠. 조용하던 이 섬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화도의 한 나루터에 배 한 대가 도착하자 이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내립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보였던. 데리러 온 데리러 온 사람들.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영의정과 관군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순식간에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예. 그쵸?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강화도에서 이 농사를 짓고 나무도 베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19의 나무꾼이었습니다. 이 나무꾼은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이 나무꾼이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관군들. 너무 무서워서 이 두려움에 떨던 나무꾼은 급기야 자신의 형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산속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오. 아, 그럴만하죠. 막 쫓아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관군들도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 와. 결국 나무꾼은 뒤쫓아온 관군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그렇게 관군들 사이에서 정말 떨고 있는 그 나무꾼 앞에 조선의 영의정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나무꾼은요, 자포자기한 듯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영의정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남자, 그 나무꾼에게 4번 절을 올립니다. 4번 네 절? 번? 그거 약간 병의정이 4번을 절하면은 뭐죠? 왕한테 하는 느낌 아닌가요? 오. 바로 이 나무꾼이 바로 그들이 간절하게 찾던 인물,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야. 와. 이건 어떤 스토리지? 이건 영화의 이런 주제, 영화의 영화. 실제 예.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4번 나한테 절한다? 내가 왕이 됐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강화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로 실록에 남겨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제까지 강화도에 살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있잖아요. 스토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무꾼 스토리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조선 역사상 다시 없을 초유의 사건, 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나무꾼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 자세도 누가 옷 입혀줘서 맞아, 살줄 알아. 예,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나무꾼이었던 철종이 아니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요, 당시 조선 조정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응? 1849년 6월 6일, 자, 이른 아침부터요, 조선 궁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은 물론이고요, 신하들까지 긴급 소집되는 상황이었죠. 궁궐 안에서. 뭘 안에서? 약간 승하?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이 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병으로 돌아가신 이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제24대 왕 헌종. 1849년 6월 6일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후계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겁니다. 23살?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후사도 없이. 자, 헌종의 죽음은요 당시 조정에 엄청난 숙제를 안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숙제였을까요? 후계자. 후계자 갑자기 네. 이제 후계자도 없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헌종이 그럼 후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왕위를 이을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뭐 형제라든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손자 뭐 없어요 아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 효명세자는요, 헌종 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네. 딱 헌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게다가 자, 할아버지 순조,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정조. 정조 역시 대를 이을 아들들이 딱 한 명씩. 자, 이렇게 한 명씩 계승을 지금 해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후손 중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씩. 하나씩. 예. 조선 조정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교수님, 이 정도로 왕의 후계자가 없는 거면 어떻게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막 족보를 뒤져가지고 얼마나 혈통이 가까운가 이걸 보는데 이때는 선조대까지도 임진왜란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다 뒤지게 됩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혈통이 많이 모자라게 된 거죠. 임진왜란까지요? 지엄하신 조선의 임금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일,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은요 왕실 가문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음 왕의 후보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인물 아, 나무꾼? 철종. 맞습니다. 자, 다음 왕이 될 인물로 결정된 사람은요 바로 19살의 이원범이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철종이 조선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이원범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어떤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세력? 세력.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자, 세도 정치. 아, 세도 정치. 세도 정치. 그렇죠. 자, 세도 정치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오죠? 조나단? 떠오르는 그 가문들이 있잖아요. 뭐 풍양 조씨 항상 하면 되게 이 본인 가문들 사람들 막 등용하고 계속 아. 해먹는. 해먹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당시 세도 정치란 이 특정한 몇몇 가문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안동 김씨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아하. 자, 이렇게 안동 김씨가 철종을 내세워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이죠. 네,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자, 특히 백성들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도 정치, 백성들의 고통 하면 이게 딱 나와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교과서에 이건 꼭 나옵니다. 아, 선종문란. 바로 삼정의 삼정의 문란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요 삼정이라고 하는 조선의 세 가지 정책, 제도가 부정부패하고 아주 혼란스러워진
현상을 말합니다. 자,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밭전자의 정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나는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도. 군정은요. 군사군의 정책정자. 아, 자, 조선시대 때는요. 1년에 군포라고 불리는 옷감 한 필씩을 세금으로 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군포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군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곡식을 꿔주고 추수철인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였던 겁니다. 오, 너무 좋다. 특히 환곡이 환곡이 저는- 좋은데요? 그렇죠. 좋다. 그런데 자, 문제는요. 당시 돈으로 산 관직에 오른 탐관오리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들이 이 삼정을 악용해서 백성들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탐관오리들은 과연 이 삼정을 어떻게 악용했을까요? 뭐 더 많이 뜯어내는 거죠. 더 네. 내. 맞습니다. 자, 먼저 전정은 실제로 땅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유. 막무가내네. 그냥. 막무가 된 거죠. 대박이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군정. 네. 백골징포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골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뼈, 해골입니다. 그죠? 징집하다라는 뜻의 징에 직무를 뜻하는 옷감을 뜻하는 배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병역 대상자에 올려놓고 강제로 군포를 걷어들였던 겁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너무 심하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곡. 그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악용됐을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양을 줄이는 겁니다. 아유. 진짜 대박이다. 너무해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와, 이거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때요. 정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종이지 뭐. 왜일까요? 아, 백성 천민 출신이잖아요. 맞네. 맞아, 그렇네. 본인이 있어봤으니까. 네, 맞습니다. 철종은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요. 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녀나무가 맞아. 지켜보고 있고 네. 옆에 아내도 안동이고. 네.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조정에서 철종의 목소리 통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없죠. 게다가 조정에서는요, 철종을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강화도령. 강화도령? 강화도령. 강화도령? 자,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인이 되어서 강화도에서 살았던 철종을 조롱하면서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철종을 은근히 무시하며 강화도령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안동 김씨. 네, 맞습니다.
결국 이들은 철종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와 이거 뭐야 내가 왕이었으면 자존심 상해. 그렇죠. 강화도령? 네. 이야 이게 교수님, 근데 철종이 이렇게까지 좀 무시를 당하는데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네, 현실적으로 반격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종은 애초에 정통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을 어거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만약에 다른 어떤 세력이 안동 김씨를 쓰러뜨린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세력은 안동 김씨와 함께 철종도 몰아내 버릴 거죠. 그러니까 철종 입장에서는 안동 김씨가 자기를 무시하는 걸 뻔히 아는데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줄 세력도 안동 김씨밖에 없다. 이게 철종한테는 가장 큰 비극이었던 거죠. 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철종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철종이 21살이 되던 1851년 12월 드디어 철종이 안동 김씨 세력에 맞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와요. 이제 영화다 이제. 이거 네. 진짜 이건 이제 영화야. 진짜 시작이다. 이제 영화야. 네, 네. 가자 철종 가자. 바로 순원 왕후가 3년간의 수렴 청정을 거두고 물러난 겁니다. 아, 자, 그리고요, 철종은 신하들에게 아주 작심한 듯 이런 말을 던집니다. 현재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슬프다. 우리 적자는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자, 바로 철종이 백성들이 고달픈 원인은 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겨냥한 거예요. 근데 그 삼정을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동 김씨죠. 자기를 세운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전. 도전이죠. 맞서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삼정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비장의 카드. 어떤 카드가 네. 있을까? 바로 안동 김씨에 맞서다 파직 유배 갔던 신하들을 사면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그렇죠. 다시. 그렇죠. 안동 김씨 세력의 그 반발을 이길 세력이 커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철종의 의지였죠.